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집값이 올라도 불안하고 뭐 떨어지면 더 불안하고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하나 팔아야 하나 뭐 기다려야 하나 버텨야 하나 사실 어렵죠.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갈대 이상으로 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은 아닙니다만 그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경제 지표, 금리 뿐만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 심리 또 그게 녹아들어 있는 행동경제학도 우리가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을 이 책의 저자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함께 읽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행동경제학이라니요. 조금 낯설긴 합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이제 주류 경제학이 돼버렸잖아요. 중요하죠. 예전에는 뭐 무슨 화폐론자, 케인지안 뭐 이런 식의 그 경제 사조가 좀 있었다가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들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행동경제학 쪽이시거나 게임 이론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인용됐고 실제로 이제 활용도 되는데 부동산 쪽에도 사실은 그러한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한 어떤 그런 분야도 없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요즘에 보면은 뭐 웹툰이라든가 이런 웹툰 같은 것이 드라마화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로 많이 이제 방출이 되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요즘에 특징적인 게 변호사 법정 그 드라마를 쓰시는 어떤 그런 작가분들이 실제로 변호사가 쓰시고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의학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닥터이신 분들이 쓰시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최근에 또 많이 이제 유행하고 계시는 뭐 법의학 뭐 이런 분들 전공하시거나 또 많이 이제 뷰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의학을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법을 배워서 법의학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책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이 부동산을 전공하신 분이 부동산을 공부해서 이런 책을 쓰는 거하고 부동산을 전공한 사람이 심리학을 공부해서 쓰는 게 어떤 게 더 쉬울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후자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거나 집값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더 거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성장률 뭐 그다음에 고용 물가 뭐 금리 이런 변수가 더 큰데 희한하게 그런 얘기가 주류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언론에 보면은 뭐 매수 심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심리 얘기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언론에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용어들 많이 쓰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매수자나 매도인들도 심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기왕에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자 해서 한번 심리학을 열심히 또 제 전공하고는 원래 출발점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경제활동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심리가 사실은 90%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시죠. 부동산도 쏠림 현상 나타날 때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모 현상이 막 벌어질 때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불과 뭐 몇 년 전에 우리는 그걸 목도하기도 했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미치는 그 심리, 지금의 심리, 그러니까 이제 4분기로 넘어갑니다. 2025년 벌써 4분기에 들어가고 시간 있는데 정말 빨리 갑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심리는 좀 어떻다고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행동경제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방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더 근접되어 있는 현실적인 심리 같은 경우에는 하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고 나서 매수를 하고 나서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더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산 금액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겠지라는 어떤 생각들이 상당히 그 굳건하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최소한 내가 지금 어떤 자산을 또는 특히 부동산 자산을 매입을 해서 그 매입한 자산이 오르진 않더라도 내가 산 금액보다는 감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나름대로 매수해 나가는 또 좋은 어떤 하나의 큰 심리라고 본다면 그런 확신들이 좀 시장에 좀 퍼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더 떨어지겠어 이런 심리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서울이랑 또 지역이랑 또 온도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약간 지역별로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상방은 아직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고, 또 하나 방송이나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공감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도 많은 것 같아요.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뭐 보수가 집거나 오히려 뭐 부동산 규제를 이제 완화하고 푸는 것 같긴 한데 알고 보면은 오히려 안정화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진보 진영에서 집권하면은 또 약간 뭐 규제는 많이 하긴 하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던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고정관념 아니면은 뭐 편향 이런 것들도 많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 부분은 현재는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제 서울과 서울에서도 약간 한강벨트 같은 그런 상급지들에 미치는 그러한 효과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과거의 그 학습 효과가 미래에도 다 맞을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각인된 심리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또 그게 시장에서 좀 반복되는 경향은 또 나타나고.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심리를 읽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일단 하나하나 좀 열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남들이 집을 사니까 아니면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막 무작정 따라가는 심리도 과거에 많지 않았습니까? 포모라는 현상도 있고.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특히 이게 한두 푼 하는 집도 아닌데. 그렇죠. 뭐 그 말씀 하시니까 저는 너무너무 공감되는 것이, 이게 부동산 자체가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백만 원도 아니고 그렇죠. 몇 억, 몇십억 하는 자산인데도 사실은 이 심리적인 요소가 없으면 절대로 행동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어떤 그런 친구들에게 노트북 하나 돈 줄 테니까 사와. 예.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이제 데스크탑 같은 거 좀 성능 좋은 거 사와. 그러면은 아마 엄청나게 비교할 거예요. 맞아요. 너 나와 뭐 이런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뭐 그래픽 카드의 용량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용량, 그 다음에 뭐 쿨러의 어떤 그런 뭐 반응 속도라든가 와트 수, 뭐 그다음에 뭐 CPU의 용량과 다 따져보는데, 사실은 부동산을 그 몇십억짜리 아니면 몇 억짜리를 구매하면서도 100만 원짜리 컴퓨터 하나 사는 것만큼도 안 따져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과연 되게 합리적인 어떤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는데 일주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 사는데 하루 이틀 고민하고 산다라는 거는 정말 좀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주 특이한 사례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나요? 보시면은?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하자마자 바로 의사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 왜 이른바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집은 안 보고 사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상승기에는 그 이제 통하는 얘기이고요. 아주 일부 사례입니다만. 예. 그 사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실거주 목적에 있는 어떤 그런 사용 가치로 생각하는, 당연히 구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구조도 보고, 그렇죠. 현재 얼만큼 더 수리를 해야 되는지, 낡았는지, 아니면은 어느 부분이 좀 약간 핸디캡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보고 산다라는 얘기는 부동산 자체를 갖다가 말 그대로 투자하는 어떤 교환 가치로서만 인정을 하고 그냥 안 보고 사는 거거든요. 네. 사용 가치까지 따진다면 당연히 보고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이제 있고, 원래 이러한 심리들은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이제 비롯되냐면, 너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고 쟤도 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 해야지 않을까라는 어떤 군집 심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출발을 하다가, 근데 이제 막상 내가 사고 싶은 거를 갖다가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내 자금 여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그거보다는 좀 약간 저렴한 게 혹시 옆 동네에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차선의 선택들이 이어지게 되고, 그런 차선의 선택들이 결국엔 1차적으로는 이제 돈이 모자란다. 그래도 난 사고 싶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영끌족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사는 현상이 되고, 이런 이제 영끌족에까지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스스로 약간 기본적으로는 벼락거지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비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시장이 또 그렇게 되면서 한쪽으로 또 쏠려가는 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좀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참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독일 분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서로 상대방의 집값을 알 수가 없대요. 집 생김새가 다 다르고 크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 몇 평? 그럼 대략적인 가격대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네.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사실 부동산 종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토지도 있고 토지 중에서도 뭐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다음에 네. 상가도 뭐 좋아하는 뭐 그렇죠. 꼬마 크기. 빌딩, 뭐 꼬꼬마 빌딩, 미니 빌딩도 있고 일반적인 큰 오피스도 있고 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세대 빌라 이런 예. 것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주택, 뭐 원룸주택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부동산 투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몰입돼 있고 그동안 그쪽으로 많이 투자하는 것들이 약간의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상품처럼 여겼던 것이 사실은 아파트는 제 생각에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수를 사는 듯한, 그러니까 주가지수 인덱스. ETF를 사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들었더랬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예. 상가를 사면 같은 건물에 있는 상가라 하더라도 방향이 어디냐, 그 다음에 또 층이 어느 몇 층이냐, 아니면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각각의 균질화된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 있는 집, 미국에 있는 집들은 각각의 어떤 그런 형태들이 다 다르고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같은 동네에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퀄리티 같은 거 다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01동 601호를 사는 거랑 앞동에 있는 102동 701호를 사는 거랑 똑같은 재화라고 보는 예.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같은 어떤 특정한 단지를 내가 결정해서 동일한 평형대를 내가 의사결정해서 구입을 하면 네. 601호나 701호 중에 어떤 거를 사는 거에 따라서 성패라든가 수익률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균질의 상품이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은 성향이 좀 다르고 또 더군다나 역시 우리나라에는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의 종류들 중에서 아파트가 가장 개수가 많다 보니 네. 접근성도 좀 뛰어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아파트에 좀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뭐 층수나 전망에 따라서 좀 약간은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만 사실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상품, 표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더더욱이 상품화되기는 더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아요.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산다라고 느껴지는 게 전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매 주 단위로 얼마 올랐나 쳐다보는 거 이거 주식 사놓구나 하는 짓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간 상승률 발표. 주간 상승률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세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얼마나 올랐지? 그다음에 뭐 KB 시세라든가 아니면 네이버페이에 있는 어떤 매물이라든가 아니면 실거래가 국토부 이런 것들을 조회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주식 사놓고서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이제 체크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 부동산이 아니라 약간 주식화된 어떤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금융 상품. 맞습니다. 정확한 정리이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만 이게 있는 문화 같기도 한데 사실은 특히 요즘에 유튜브 콘텐츠에서 부동산 상승론자, 하락론자의 대결 뜨겁지 않습니까? 혹시 최양수 교수님은 어느 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셔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방송이나 이제 미디어에 이제 소통한 지가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제가 뭐 어디 다른 채널이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 나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작가분들하고 이제 PD분들이 저한테 비슷하게 물어보시는 게 혹시 교수님 어느 쪽이세요? 그래서 무슨 어느 쪽 그랬더니 아이 저기 있잖아요. 저 부동산 상승론자세요, 하락론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집값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오를 때는 오른다고 얘기하고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의견도 되게 존중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교수님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에서 못 살아남는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된대. 현실이네요. 그럼 내가 왜 선택해야 되냐 그랬더니 선택을 안 하게 되면 닥치는 이야기들을 좀 얘기해 주겠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느 한쪽을 꼭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교수님처럼 오를 때 오른다고 얘기하고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계속 우기시면 팬덤이 안 생긴대요. 우기시면? 그래서 그래? 그 팬덤이 뭔데? 저기 교수님이 하다못해 유튜브 콘텐츠를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소위 말하는 텐던시, 경향성이 부여가 돼야지 안 그러면 이제 우군이 생기지 않고 팬심이 생기지 않으니까 좀 분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난 그냥 평생 강의나 하고 살 거니까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를 때 오른다고 얘기하고 떨어질 때 떨어진다 얘기할 거야. 라고 하니까 나중에 방송에서 어떻게 하냐면 상승론자하고 하락론자를 부르고 중간에 약간 정리할 사람이 있으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되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또 겪고 계시겠습니다만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또 사람들은 또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냥 하락하길 바라는 사람은 하락론자 이야기 듣는 거고 상승하길 바라는 사람은 상승론자 이야기를 찾아서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앵커님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현실하고 내가 그 욕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 성향하고는 또 현실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락론자 말을 믿고 있는데 계속 집값이 오르면 언젠가는 또 마음에 후회가 있을 것이고 상승론자만 믿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또 상투를 잡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심지어는 또 보면 근데 앵커님 제가 보니까 방송이 이제 패널들끼리 끝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뒤풀이 같은 걸 하는데 커피 한잖아요. 티타임 같은 거. 다 이쪽 바닥이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티타임을 하면 이제 방송에서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교육은 어디서 그러니까 뭐 교육은 어디서 받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나 지금 어디 살고 있고 얘기하는데 약간 이제 개인적인 서사도 있는 것 같아요. 바탕에 있죠,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스승님 밑에서 배웠어도요. 말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좀 다른 게 이 시장의 현실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장창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무주택자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장창 오른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또 다주택자일 확률이 높고. 확률도 확률이지만 제가 어떤 분은 진짜 이분은 정말 올곧이 그냥 오른다라고 아니면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4주택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배움이고 지식이고 이게 의미가 없구나. 어차피 자기의 어떤 개인 서사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구나. 이게 무슨 뭐 전문가의 말 신뢰할 만한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포지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롱 포지션,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에 투자를 해놓은 사람과 숏 포지션,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해놓은 사람,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성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그렇게 쓸려가는 게 또 인간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도 뭐 당연하겠죠. 제가 아시는 주식 전문가님이 계신데 방송도 많이 나오세요. 나올 때마다 기승전 끝에는 꼭 테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갖고 있군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돈 생길 때마다 테슬라를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속해버리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행동경제학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 편향 이런 것들도 다 뭐 녹아들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심리학 배울 때 그 인간이 가진 편향의 종류만 수십 가지 배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밝혀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도 있고 근데 부동산 측면에서도 이제는 아실 만한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분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어떤 툴만 들어봐도 대충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참 여쭤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몇 주택자세요? 뭐 이렇게. 저요?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게 이제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시청자님이나 아니면은 좀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뭐 그냥 1세대 1주택자이고요. 심지어는 제 명의로도 아닙니다. 배우자, 배우자 명의니까. 힘의 균형이. 균형이 될지 이미 기울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약간 요거는 제가 약간 화가 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문가들의 어떤 뷰 같은 게 있을 때, 전문가분들이 주식시장에도 왜 차트나 데이터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도 차트나 데이터 많이 응용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차트 하나 가져오고서 그래프 하나 가져오고서 뭐라고 얘기하면 분석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어널리시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분석이 아니라 추세선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의 어떤 그런 흐름, 거래량, 그 다음에 어떤 뭐 주택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 오른다 이런 것들을 좀 해놓고 이제 가져와서 이게 내가 이거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앵커님도 아다시피 분석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변수라든가 데이터들을 갖다가 데이터 마이닝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R이나 파이썬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유명한 어떤 그런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중에 세스 같은 여기에 넣고 실제로 유의성 검증을 해서 여러 검증하는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유의 수준이 벗어나는 것들은 변수로 아예 탈락을 시켜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유의 수준이 0.001 정도 나오는 정도의 변수만 써서 이러이러한 것들의 확률적으로 내가 얼만큼 내 주장이 옳다라고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게 어널리시스인데 제 생각에는 업저베이션,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서 분석이라고 얘기를 우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네. 관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요, 사람들이. 네. 그걸 또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 네. 그래서 부동산 행동경제학 책을 읽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풍선 효과라는 겁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뭐 항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규제 같은 걸 발표를 하면, 언론 지면에서 또 그런 이야기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정부가 찍어준 지역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또 돈을 흘러갑니다. 귀신같이.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반적으로 현재 그 서울 시내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고 실거주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신도시 발표하면은 이제 그 신도시 내뿐만 아니라 그 일부 지역들도 대토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는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비도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면 이제 동네 어귀에다가 이제 플랜카드를 걸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몇 월 며칠부로 이 지역은 무슨 개발 계획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 매매라든가 이럴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네. 이 플랜카드를 다르게 해석한대요. 주의하라는 건데. 네, 주의하라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정부가 몇 월 며칠부로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너네들 그렇게 잘 알고 있어라 라고 아마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부가 찍어준 지역이라는 거. 근데 네. 그것도 학습 효과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 실제로 한 번도 그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였다라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에 진입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춰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출 정도면은 너는 충분히 이 지역을 투자할 만한 자격이 있으니 그런 허들을 통과했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 같이 비춰지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러한 이제 풍선 효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를 묶여서 거기에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살 수 없는 현상이다. 또는 이제 그 지역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졌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차선의 선택, 앞서 언제 언급했던 차선의 선택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한 차선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서브를 갖다 선택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풍선 효과로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규제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인데 네. 또 규제를 또 특정 지역에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게 되고 네. 혹은 그 지역에 도저히 이제 돈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라고 하면 또 그 옆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그게 풍선 효과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돈의 흐름, 그게 주식시장에 흐르는 흐름이든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흐르는 흐름이든 돈은 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은 흘러가다가 예를 들어서 물은 어떻게 보면 송곳처럼 되게 단단하거나 뾰족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이 흘러가다가 그 물은 투자처로 흘러가는 물이라고 가정한다면 물이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바위돌이 있으면 그 바위돌을 뚫고 가진 못하지만 돌아서 어딘가 물고가 트여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요즘에 어떤 용어로 번역을 한다면 그것을 바로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한쪽은 막았으나 한쪽에서는 물고가 트이는 셈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 과거에는 왜 서울 오르고 그 뭐 강남부터 오르고 강남 규제하면은 강북 오르고 강북 규제하면 경기도가 오르고 막 이런 식의 패턴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그래도 그런 흐름은 좀 다르게 가지 않던가요? 현재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쏠림 현상들이 계속 심화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제 양극화 현상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전이되는 어떤 그런 전선이 확대된다, 전장이 확대된다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전선이나 전장이 확대되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느리고 오히려 더 막아서 규제를 하지만 오히려 더 규제한 곳을 더 살려고 하는 어떤 그 수요들이 훨씬 더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좀 요 얘기가 좀 뭐 다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흐름을 보면은 약간 좀 옆으로 좀 퍼져나가는 현상들이 조금씩 더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드는 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똘똘한 한 채 흐름 맞습니다. 때문에 강남 중심의 어떤 뭐 쏠림 현상
아니면 서울 집값만 오르는 그런 게 좀 있었다면 옆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건 그럼 어떤 의미이실까요? 지금 현재 그 한강벨트 이외의 지역들로 뭐 예를 들면 어떤 경기도의 뭐 남양주, 그 다음에 또 안양, 광명 이런 지역으로도 못지않게 상당히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똘똘한 한 채에서 똘똘한 한 채 플러스 그 다음에 차선의 똘똘한 한 채가 어딘가를 찾는 어떤 그런 심리들이 또는 매수세들이 계속 좀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근데 이 말씀만 듣고 이제 상승론자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예. 2022년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KBS 옆에 일부 어떤 호텔에서 예. 그 다른 언론사에서 주최한 어떤 그러한 언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뭐 인터넷 뒤져보시면 이거는 다 봉인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 아마 그 날짜가 2022년 4월 19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근데 2020년 4월 달이면 득달같이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상투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견뎠던 분들은 나중에 매수하는 타이밍을 좀 더 늦췄으면 좋겠고 만약에 매도를 생각하신다면은 즉각적으로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다. 내가 보기엔 현재 상황에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은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2019년에요? 실제로 19년 4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맞아들었고 실제 2022년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약 2년 반 동안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20년, 21년 집값이 또 이제 돈 풀리면서 많이 또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올랐고, 예.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집값이 이제 그러니까 30% 떨어졌으면 많이 안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17년, 18년, 19년에 샀던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허리나 아니면은 아니면 가슴 정도에서 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2022년 말까지 가면은 이제 꼭대기까지, 머리 네. 꼭대기까지 올랐다가 30% 조정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어깨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깨 정도에 샀던 사람이라면은 지금 현재 수익률은 이제 제로에 가까울 것이고 네.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았던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슴이나 아니면 허리쯤에 샀던 분들은 그래도 조정받았어도 아직은 내가 샀던 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현재 시세가 반영돼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눈썹이나 이마쯤에서 샀던 분들은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그러한 어떤 그 매수 자체를 영끌에 샀다고 하면은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도 약간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풍선 효과라는 걸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으려면은 결국에는 수요를 희석시킨다라고 한다면 공급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되는데 네네네. 문제는 이 공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디에다가 얼만큼 집을 지어줄게는 공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당장에 희석을 시키려면 어디에 얼만큼 지어줄게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갈 집이 있어야. 입주 개념으로. 입주. 그러니까 최근에도 정부가 발표한 거는 뭐 135만 호 공급이 착공 기준으로 발표가 됐었고 네. 착공이 아니라 그래서 입주는 언젠데 사람들은 또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수요가 좀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분산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가 정말 오랫동안에 정말 최근 한 88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떤 그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입주해야만 상승하는 어떤 장에서는 이제 잡혔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땅에다가 이제 삽을 뜬다라고 해서 그게 아파트는 아니니까요. 네, 들어가 살 수는 없고요. 그냥 들어갈 살 예정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말씀 제가 첨언해드리면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공급 부족 얘기 많이 하면서 정부가 이제 135만 가구를 이제 짓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공급이 부족한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토록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족했었던 공급이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급 부족 얘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부족했던 공급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어디에서 입주를 했길래 공급 부족이란 말이 쏙 들어갔을까라고 본다면 어쩌면 공급 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제 생각에는 정말 들어갈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구입을 했고 매수를 했는데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더 오를 만한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닐까. 실제로 들어갈 살집이 정말 부족한 걸까? 실제로 그러고 공급 부족이란 말은 집값이 오를 때만 나옵니다.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떨어질 때는요. 공급 부족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립니다. 어차피 집 개수나 공급되는 수량도 비슷하긴 한데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만에 막 공급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또 보는 사람마다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우리도 아까 학습표가 잠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공급 대책이 나오더라도 저거 제대로 공급 안 될 거야. 이런 학습표가 더 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예. 현실적으로 이번에 그 9월 7일 날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예. 대책들도 보면은 절반 이상은요. 사실은 실체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숫자를 위한 숫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물량이 제가 보기엔 한 45%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 55%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뭔가 하게끔 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어떤 구역마다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정부 말을 과연 따라줄까라는 어떤 생각들도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또 한번 뭐 신속 통합기획 2.0 이런 거 발표하고 민간의 뭐 재개발 재건축 더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까? 도움은 되나 예. 그것이 추세를 전환할 만한 트리거가 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요.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늘상 이야기하는 게 수요를 좀 잡아놓고 정말 시장이 확신할 만한 꾸준한 공급, 과감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디 그냥 교과서에만 나오고 현실과는 너무 좀 다른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을까요? 꾸준한 공급을 하려면요. 예. 집값이 안 오를 때 열심히 해야 오르든 집값이 안 오를 때 그러니까 뭐 오르든 안 오르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만 공급이 어느 정도는 좀 꾸준해야 해서 서민들의 이제 주거 복지라든가 주거 안정을 어떤 기여할 수 있는데 보면은 집값이 오를 때만 공급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집값이 안정화될 때는 오히려 이제 되게 소극적이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어떤 롱텀의 집값 안정이 상당히 좀 요원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뭔가 팔릴 것 같을 때 지어서 팔으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시차가 좀 오래 걸리니까 문제긴 하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이 주도해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좀 공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생각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은 생각이다. 네.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는 진짜 돈 될 때만 공급을 많이 할 것이니까 쉽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LH라든가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돈이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물론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나라 돈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거니까 장기적인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뭐 세금이 더 수요가 되든 뭘 하든 간에 집값이 안 오를 때도 꾸준히 공급을 해 놓으면 집값이 네. 오를 때 어떤 그런 집값 오름의 상승폭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LH가 직접 시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걸 민간에 이제 부지를 매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걸 갖다가 이제 민간에서 이걸 입찰을 해서 사놓고서 오를 때만 공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또 다시 반복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LH가 만약 직접 한다고 그러면 오를 때나 안 오를 때나 꾸준하게 공급하는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고 실제로 입주한 물량들을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오를 때나 상관없이 계속 꾸준하게 입주를 시키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러한 어떤 집값 상승의 이런 폭들을 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서 이번에 이제 LH가 뭐 그런 어떤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건국대 최황수 교수와 함께 부동산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행동경제학에 또 어떤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가? 그 결국은 이제 심리를 흔든다라는 이야기인데 부동산 실거래가를 앞에서도 잠깐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간 단위로 공개하는 나라. 이거 보면서 그게 또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고 네. 그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몇 주 연속 올랐습니다. 0.몇% 올랐습니다. 이런 거요. 할 말씀 많으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것도 이제 행동경제학적으로는 이걸 가격 앵커링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딱 노출이 되거나 표출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머릿속에 그냥 확 들어와서 고정으로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고정되어 있는 이 가격 앵커링, 그러니까 약간 앵커링이라는 게 다시니까 어떤 가격이 다시 내려진 것처럼 딱 머릿속에 고정이 돼 버리는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그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가격 앵커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발표되거나 아니면은 또 실거래가에 이제 딱 반영이 돼 버리면 이게 두 가지 방향인데 만약에 지금 시장이 매도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발표된 실거래가가 최저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매도자 우위 시장이고 매수자는 되게 넘쳐난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가격 자체가 뭐 가격이 5억에 이제 그 실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는 5억 이하로는 안 내놓을 거거든요. 안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높게 해놨고 하더라도 살 사람은 되게 많을 거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5억 5천을 만약에 매물을 내놓든가 5억 4천을 내놓든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매수자가 나타나서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뭐 조정을 거쳐서 5억 3천에 거래했다. 그러면 이제 5억 3천이 이제 가격 앵커링에 그렇죠. 이제 가격이 딱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이제 쥐값이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을 때니까 만약에 거래가 만약에 5억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가격은 절대로 그것이 5억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살려고 하는 5억의 앵커링이 돼 있으니까 뭐 4억 8천이나 4억 7천에 있는 걸 쳐다보지 여전히 5억으로 유지돼 있는 매물들은 아예 쳐다보진 않거든요. 이미 5억이라는 돈 자체가 앵커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식처럼 거래 대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은 그 단지 내에서 단 한 건만 거래가 돼도 그게 기준 가격이 돼버리니 그래서 또 오를 때는 더 껑충껑충 올라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시장 특성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주식처럼 이제 거의 뭐 완전 경쟁 시장처럼 실시간으로 가격이 반영될 수가 없다 보니까 거래될 때마다 거래가만 있는 거니까 어떤 경우는 또 한 달에 뭐 한 건만 거래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예 몇 년 동안 한 건도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상당히 이제 가격을 계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4제곱미터면 84. 59제곱미터면 59. 네. 그게 딱 하나의 이제 가격 표준이 되어버리고. 예, 면적도 앵커링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계단식으로 가게 되고. 네. 그러면 그 면적을 조금 더 자유로 하고 막 그 안에 집 구조를 좀 건설사마다 달리하고 그러면 과연 달라질까요? 또 그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 비용이 될 테니 또 그러지도 않고. 아마 성냥갑 아파트는 매수자들도 그대로잖아요. 똑같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걸 내가 좀 샀는데 얼마 주고 사야 돼부터 헷갈릴 거고 여러 가지 평면이 다 다르고 구조가 다 다르고 뭐 방 개수도 다르고 면적은 똑같은데 이래 버리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는 그냥 여기에서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매물을 내놓는데 이거를 얼마에 나중에 재매각하는 어떤 기준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오히려 매수자들도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집 한 구석이 좀 이렇게 뭐 모퉁이가 있더라든지 네. 타원형으로 돼 있더라. 그러면 좀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를 받는 게 또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죠. 뭔가 약간 사각이 생긴다든가 뭐 공간에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생긴다 그러면 상당히 안 좋아하죠. 그런 것도. 뭐 나홀로 아파트도 그 중에 하나일 맞습니다. 수도 있겠고요. 네. 참 이게 재미나면서도 좀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또 하나가 몬테크라는 용어도 좀 있죠. 네. 언젠가는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집을 사서 좀 몸은 좀 고되더라도 거기에 나가면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행동 경제학 측면에서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지연 만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단기적인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이제 지연 만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연 만족이 반영된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이제 몬테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입지가 좋아서 내재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으로 따진다면 몬테크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는 이제 그런 거에서 미리 선투자하는 것은 주식으로 따지면 약간 가치주에 투자하는 느낌이다. 라고 볼 것도 같아요. 현재는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식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크대라고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좀 약간 좀 매출액이 약간 좀 낮을 가능성이 낮게 돼 있지만, 나중에 이러이러한 요건들이 당연히 몇 년 뒤엔 당연히 생기는 어떤 효과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매출액 증가가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는 것이 확실해. 라고 하면서 이제 당장의 어떤 시세 반영이라든가 탄력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동산도 이제 그런 파트들이 좀 존재하는 거죠. 그러게요. 지연 만족 지연을 통해서 본인의 그 미래 또 수익을 또 이것도 뭐 투자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고 이게 참 행동 경제학적으로도 다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근데 그런 조바심, 마음을 또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기획부동산이라는 것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꼭 뭐 불법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떴다방이라고 하는 것도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델이기도 해요. 제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KBS의 추정 60분에 이제 추정 60분. 기획부동산의 덫이라는 편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이제 스토리가 뭐였냐면 울산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서민들을 속이어서 아주 좀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갖다가 아주 비싸게 팔아서 했던 게 500억자 정도 되는 어떤 볼륨의 기획부동산 사기가 한번 터졌는데 그게 대상이 제주도 땅이었거든요. 울산 사람들한테 제주도 땅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핫했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뭔가 사두면 앞으로 이제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현재보다는 볼륨업도 되고 밸류업도 될 것이니까 뭐 사라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부자들은 기획부동산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획부동산에 속으신 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서민들이시고요.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이것도 약간 그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이 행동경제학에서는 기획부동산에 어떤 투자하는 심리가 양대 효과라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군집 효과랑 비슷하긴 한데 이런 어떤 양대 효과 때문에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오랜만에 전화 온 여고 동창생이라든가 남고 동창생들이 오랜만에 전화해서 식사하자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기획부동산의 어떤 그런 소개꾼이 되고 마케터가 되는 데다가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나한테 권유하는 그 친구도 이미 샀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제 현장도 다녀와 보니까 굉장히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가 호재들은 이제 그득그득한 지역이니까 안심하고 사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지 부조화라고 해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냐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기획부동산 이제 사기가 당한 어떤 지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네. 보니까 그 지역 내 호재는 정말 그럴듯하고 실제로도 해당 지자체 확인해 보면 팩트가 맞습니다. 근데 그 개별 필지는 그 좋은 지역 내에서도 개발이 절대로 안 되는 필지였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정도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개 이상 되는 어떤 토지 관련된 어떤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토지 이음이라든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도지구 용도구역들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게 규정하고 있는 게 2,000개 용어가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걸 구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강남역 사거리에도 정말 쓰레기 같은 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안 되는. 네. 근데 강남역 근처에 있으면 좋다라는 인식을 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들을 행동경제학에서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인식이 아닌데 기획부동산은 이걸 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의 피라미드 구조를 짭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고, 한데 그걸 10개로 쪼개면은 10억짜리는 한 10명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또 10억짜리를 또 10개를 조금 1억짜리는 조금 더 매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1억짜리를 뭐 한 3등분을 쪼개면 3,300만 원까지 쪼개면은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부동산이 돼버리니까 기획부동산은 이런 구조 속에서 탄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획부동산은 누가 돈을 버닙니까, 그러면? 헤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설계자들이 있고요. 그 땅을 미리 사놓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뭐 중개를 하는 거예요? 사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놓은 것들은 경매로 이제 되게 싸게, 정말 그 개발이 안 될 만한 땅을 헐값에 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을 하고, 네, 조직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자기 밑에 바지 사장 안 치고, 그 밑에 본부장 하나 안 치고, 그 밑에 팀장들을 놓고, 팀장들 밑에 4-5명씩 점조직처럼 마케터들을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른바 양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누가 투자한다, 누구도 샀다, 아니면 어느 병원이 들어온다, 어느 기업이 여기 들어온다, 이런 걸 또 많이 흘리게 되고. 심지어 그 마케터들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에는 고용이 되고 나서 네. 기본금만 주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근무 조건이 얼마나 좋으냐면 예. 출근을 10시 반까지 해요. 11시나. 네. 퇴근 3시에 시킵니다. 오휴.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반 정도 주거든요. 이른바 성과주의입니까, 거기도? 네, 성과주의입니다. 기본급이 있고. 근데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성과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압박이 들어와요, 위에서. 헤드에서. 그러면은 뭐라 하면, 야, 그럼 너라도 사. 네가 교육받았으니까 너도 좋아 보이잖아. 실제로 마케터들도요. 예. 그 부동산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 돈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대출해줄게, 내가. 이야, 그 안에서도요? 심지어 마케터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분들도 돈 벌러 간 거잖아요. 거기. 그렇습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 그럼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이게 그냥 다 남 얘기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네. 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갑자기 동창한테 전화 올 수도 있는 거고. 한 번씩은 좀 의심을 해봅니다만. 제가 어디 강의를 해보면 네. 50명만 앉아있어도 그중에 한두 명은 기획부동산 산 분들 많습니다. 그 정도로 흔해요? 많아요. 많고요. 지금 이 청취자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분들
어쩔 수 이미 좀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매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예방적인 어떤 얘기를 한다면 기획부동산에 전화 온다, 좋은 땅 있다 그러면 일단 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죠. 좋은 땅을 나한테 알려줄 리가 없죠. 예. 근데 진짜 그러면 좋은 땅도 기획부동산에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좋은 땅이고 괜찮고 개발이 가능한 거는 기획부동산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땅은 기획부동산에 사는 거기서 판매하는 그 가격에 절대 팔 수 없는 땅이니까, 비싸니까. 비싼 땅은 기획부동산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나한테 그런 천금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의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그 모델하우스 가보면요. 네. 그렇게 예쁩니다. 네. 예쁘게들 꾸며놓고 네. 되게 널찍해 보이고, 분양사무소 가도 볼만한 것들 많고, 정말 이른바 청사진들 네.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볼 때도 그럼 주의가 필요할까요? 이것도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건 한쪽만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대편 쪽은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점하고 있는 정보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의 평면 구조라든가 이런 걸 잘 꾸며놓은 거 보면 저 집이 내 집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가구 배치도 예쁘게. 네, 가구 배치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아트월이나 이런 것들도 시공 안 돼 있고, 실제로 이제 분양을 받아서 가보면은 전혀 안 돼 있는데 거기에 속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에 혹시 앵커님 3대 호구, 그러니까 4대 호구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4대 호구에 4대 호구. 4대 호구가 예. 첫 번째 인테리어 호구.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뭐 고쳐주시고, 싱크대도 갈아주시고, 화장실 2개도 수리해주시고, 밑에 있는 바닥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벽지도 갈아주시고, 페인트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트월도 설치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견적 한 30평대 기준으로 한 1억에서 1억 2천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 중에 마진이 한 반 정도인 거 아십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시공할 줄 몰라도 하여튼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약간 그렇고, 그래서 그거가 있고, 두 번째는 중고차 호구. 항상 이제 호구를 당하시거든요. 이 정도 금액은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건데도 내가 정보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금액에 이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정비 호구.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호구입니다. 자동차 정비도 실제로 이게 정말 이 정도 금액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건지 맞는지를 모르는데, 잘 모르죠. 내가 자동차 정비에서 모르면 그 정도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모델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분양사무소 같은 데도 가면요, 어떤 경우 얘기도 있냐면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소의 방문객의 70%가 계약서를 쓴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돼 있는 아주 럭셔리하고 잘 돼 있는 것들이 내 눈을 현혹을 하게 되고, 정보의 비대칭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모델하우스보다는 저는 이제 권유를 한다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실제로 짓고 있는 현장을 가보는 게 더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하우스는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잘 팔기 위해 집약된 어떤 그런 집약체니까 속기 쉽다. 실제로 건설되는 현장은 이미 분양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현장이요? 예. 그러니까 그 부지를 가보는 거죠. 부지. 부지를 가봤을 때, 여기가 입지가 어떻네? 여기가 어떻게, 여기서부터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고, 이 주변에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 앞에 공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렇게 예측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합리적인 어떤 방식이고, 그렇지 않고 모델하우스만 가보고서 그 안에 있는 실내라든가 내부의 인테리어만 보고서 속는다라는 거 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아놓고 보니, 아파트 앞에 어떤 시설이 있더라, 이제 알았어요, 막 이렇게 그렇게 되죠. 하소연하는 분들도 또 나오는 거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 이야기를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제 접하실 텐데, 네. 언론 기사에도 사실은 좀 함정이 있죠. 여기도 좀 편향이 있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네. 아마 앵커님께서도 아마 이거 너무 뼈저리게 잘 그럼요, 아실 거고 잘 너무 알죠. 잘 아시죠. 예. 이 언론사들도 결국에는 영리 를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원래. 뭐 KBS야 공영방송이긴 합니다. KBS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사실은 사기업이죠, 사기업.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영리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팔려야 되고 뭔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언론사는 이제 기사라든가 어떤 그런 뭐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뭔가 그런 것도 영리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사들도 결국엔 선택받아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클릭 유발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야면은 기사 제목도 유튜브 썸네일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뽑아야 될 것이고, 네. 기자분들 근데
그런 기사 카피라든가 제목 같은 거는 너무 감탄할 정도로 잘 뽑으시더라고요. 제가 원고 같은 것도 뭐 어디 언론사에 장기이고 한 적도 있었는데 맨날 마감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발기발기 뭐 얼기설기해서 이제 보내주면 내가 뽑아도 그렇게 못 뽑을 정도로 기사의 제목이 달라져 있죠. 엄청나게 잘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택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분야들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어떤 작은 현실들을 가지고 이게 전부 다인 것처럼 쓰는 기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에 한번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역전세난에 대한 어떤 강조된 어떤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기사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인데 전세가 5억인데 매매가가 4억 8천이었다. 뭐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필터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실제로 이제 봤더니 전세가 5억인 집은 로얄동 로얄층이 전세였고요. 이제 거래된 4억 8천짜리는 어디냐면은 길가동에다가 1층 거래가 된 거였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이제 비교를 한다면 동일한 기준을 놓고 비교를 해서 뭔가 뭐 역전세나 그렇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비교 대상이 좀 달랐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약간의 이것도 약간 다크 패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장하는 어떤 그런 행동 경제학적인 어떤 뭐 생각들이 발동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기자님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느낌이 드시는 게 매일 기사를 쓰셔야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만들어내야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 그렇게 만들어내다 보면은 조금 이제 팩트가 아닌 것들, 팩트는 팩트인데 약간 팩트를 약간 좀 오용하거나 뭔가 과대 포장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제가 언론의 기자가 됐다 하더라도 똑같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쨌든 이제 이것을 보는 독자들은 잘 걸러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제목을 또 자극적으로 안 다르면 뭐 독자들의 선택을 못 받고. 그렇습니다. 또 매일매일 뭔가 기사는 만들어내야 하니 무슨 일이라도 있게끔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뭐뭐뭐뭐 논란 이런 논란이 일기도 전에 기사 제목부터 논란.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논란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사고방식을 물론 일부에서는 또 갖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이 영상은 썸네일 뭘로 달아야 되나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의 선택도 받아야 하는데 참 그거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 오늘은 최황수 교수와 함께 부동산 행동경제학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그 부탁을 제가 작가님한테 받았는데 어떤 부분을 할까 하다가 관통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중에서 아니면은 좀 약간 다 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글이 있는 마지막이 325페이지인데요. 325페이지의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실수 없이 부동산을 제대로 매수하고 보유하고 매도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 물론 쉽지 않다. 호모 이코노미쿠스식 투자가 가능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대부분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강력한 동질감과 약간의 위안을 얻는다. 이 문구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고점에서 파는 사람, 최저점에서 사는 사람은 그 한 건의 거래일 뿐인 거고요. 가능하겠냐. 너무도 인간적인 투자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사실 이제 거주할 곳을 선택하는데 인간의 심리까지 행동경제학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게 좀 씁쓸한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엄연한 현실이라면 또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요. 부동산 행동경제학 이 책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